자, 그럼 더 시작을 해보는데요. 보통 이제 npx 명령 사용해서 프로젝트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명 입력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설명드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 리액트는 내부적으로 템플릿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템플릿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의 템플릿이에요. 근데 우리 명령을 입력할 때 npx create react app 하고 프로젝트 명만 입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는 구조예요. 기본 템플릿은 ES6를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한다면 create react 앱의 템플릿 타입스크립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명령어 입력 방식은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npx create react app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 돼요. 템플레이트 그 다음에 CRA 템플레이트 타입 스크립트라고 쓰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써주시게 되면 타입스크립트로 스캐폴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 보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구성하시면 돼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옵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옵션 플래그를 얘기하는 건데 이 기본 내장되어 있는 거 말고도 많은 개발자분들이 자기 회사 또는 외부와 공유하기 위해서 커스텀 템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npm.js에 가보시면 이렇게 CRA 템플릿으로 검색을 하면 여러 개의 템플릿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Node.js, npm.js에 가입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계정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템플릿을. 자, 이걸 보여드리는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리덕스랑 타입스크립트랑 템플릿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리덕스랑 타입스크립트 쓸 거야. 그럼 이 템플릿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 커스텀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수업에 참고하시라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의 템플릿이고 이제 여러분 열어보시면 영어로만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KO 버전인데 그리고 저희가 SAS를 쓰다 보니까 프리프로세서로 SAS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RA 템플릿 KO이고요. 이제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본인 계정이 있잖아요. npm.js에다가 가입하신 다음에 본인 계정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 계정에 올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Create React 템플릿의 한국어 버전인데요. 얘를 설치하는 방법은 밑에 써있지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지금 설치해 보시겠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해볼 실습 예제가 EDI UI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서 npx 명령 입력하시고요. create react app 입력하시고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create react app에 template create react 앱에 template ko 쓰시고 EDI UI 써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 중이니까 그 사이에 명령어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설치가 되셨죠? 설치가 되면 나오는 명령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npm run build test eject npm start 다 똑같은데 이제 설치가 된 다음에 리드미 파일 열어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어서 내용 한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보시면은 패키지 JSON 열어볼게요. 패키지.json 열어보시면 이 create react template KO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명령 build test eject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build and serve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serve를 사용을 해가지고 빌드 된 다음에 그거를 웹브라우저 테스팅할 때 쓰는 명령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명령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리스트라는 건 좀 뒤에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ESLint config도 그냥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디펜던시는 현재 시점에서 다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노드 사스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solve랑 그리고 클래스 네임즈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똑같아요. 나머지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v 보이시죠? env 이거를요 엔터키 누르신 다음에 점을 앞에 붙여주세요. .env로 바꿔주세요. 환경 변수 등록할 거니까 .env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스 디렉토리 보시면 좀 구성이 다르죠. 우리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면 index.js랑 app.js랑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타일은 루트에 빠져 있었는데 스타일스 안에 집어넣어서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뭐 홈페이지라든가 about 페이지라든가 어떤 특정 페이지를 만들면 페이지에서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면 지금은 서비스 워커랑 셋업 테스트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외에도 설정 부분은 여기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이 안에서 관리를 할 건데요. 현재 컴포넌트 디렉토리 안에는 앱 컴포넌트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앱 CSS랑 앱 JS 파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asset 디렉토리에는 로고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본 템플릿은 다 루트에 풀어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좀 묶어놓은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비크론이나 로고나 매니페스트나 또는 오픈그래프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변경되어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 커스텀 템플릿의 경우는요, 제가 깃허브에 올려져 있는데 좀 놀랬던 사실은 그냥 여러분 수업용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벌써 이렇게 다운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검색이 되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나중에 여러분 프로젝트, 회사에서 쓰는 프로젝트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템플릿 제이손하고 패키지 제이손하고 리드미.md하고 git ignore 있잖아요. 얘는 실제 설치된 애가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 이 템플릿 제이손을 열어보게 되면 여기 있는 걸 통해서 이 템플릿 디렉토리 있죠.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얘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얘가 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직접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구성을 하셔서 우리 회사에 맞게 또는 내 개인 프로젝트에 맞게 구성을 하셔서 세팅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옆에 .env 이런 거 붙는 거 있죠. 이거 다 git ignore에 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추가하실 거라면 제거하고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설정들은 미리 넣어놨는데 이런 것처럼 제가 나중에 이젝트 안 하고서 쓰는 방법 등을 이쪽 팁에 있거든요. 이 리액트 팁에 보시면은 여기 크라코라는 게 있어요. 어딨나? 뭐 지금 설치한 것 중에 클래스 네임즈라든가 또는 설정 덮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기존의 리액트의 기본 세팅 말고 여러분이 필요한 세팅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팁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매번 하는 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프로젝트 할 때마다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json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립트, 필요한 스크립트 있으면 등록을 하시면 돼요. 등록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추가하신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쓸만한 것들을 다 포함한 다음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 npm.js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서 본인 계정을 만드시고요. 그러면 이제 가입을 하면 로그인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npm으로 who am I 물어보면은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 계정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npm으로 로그아웃 해볼게요. 로그아웃을 하면 npm으로 who am I를 물어보면은 에러가 생기죠. 에러가 생기는데 npm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물어봐요. 유저네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음 패스워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입력을 하고 이메일 어드레스, 그래서 가입을 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npm으로 who am I 물어보면 다시 이제 로그인된 계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요, 여러분이 아까 템플릿 파일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 템플릿 제 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걸 클론하는 거죠. 이거 git 클론 하셔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git이라든가 또는 이제 npm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json 있잖아요. 그건 수정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패키지.json에 있는 이거 바꾸셔야 되고요. 버전 바꾸셔야 되고요. 다음에 내가 추가한 것들에 대한 키워드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작자 정보 바꾸셔야겠죠. 그 외에도 여기 있는 레퍼토리 정보라든가 또는 뭐 버그 정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다 끝났다. 끝나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npm publish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의 그 npm 계정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주의할 점은 npm에 올리실 때는 패키지.json 있잖아요. 그 패키지.json에 사용되는 이름은
대문자가 섞이면 안 되고요. 소문자로 구성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간혹 그런 말 실수 많이 하시는데, 내가 뭐 하다가 뭐 추가 더 했어요. 업데이트 했어요. 그러면 항상 이 버전 바꿔주셔야 돼요. 버전 바꿔서 올리셔야지 올라가요. 만약에 지금 제가 퍼블리시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 생기나.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패키지.json에서 여기는 저기 없구나. 죄송해요. 지금 들어가야죠. 이디라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지금 시크라 들어가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제가 여기에 보시면 패키지.json이 있잖아요. 예, 그죠? 예, 보이시죠? 여기서 그냥 제가 npm publish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올리려고 하다가 에러가 생겨요. 버전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버전을 바꿔주셔야지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당황하거든요. 왜 안 올라가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버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해 주시면 되고, 이번 수업을 끝 이후로 여러분들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하시면 매번 불필요한 그 쓸데없는 공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처음부터 하기 싫으시면은 이 템플릿을 깃클론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리액트로 개발하는데 리액트로 만든 앱은 브라우저 호환성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또 브라우저 특히 IE 호환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보면, 우선 리액트는 최신 브라우저는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크롬이나 엣지나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오페 다 지원이 되는데, 이 리액트에서 쓰는 기술들이 있죠. ES6, 뭐 7, 8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IE는 다 지원이 안 돼요. 다 지원이 안 돼서 특히 뷰나 리액트처럼 프레임워크 같은 기술들은 다 9 이상 호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async await 같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폴리필이 필요한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리액트를 사용하시는데 IE를 고려해야 된다. 그때는 폴리필이 필요한데요. 폴리필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pm install 명령 하시고 react-app-polyfill 이라고 하시면 필요한 그 폴리필이 설치가 되는 거죠.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프로미스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미스를 사용한다. 뭐 fetch API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는 axios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async await를 사용해야겠다. 이걸 쓰신다. 그러면은 폴리필을 IE를 위해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fetch API 방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오브젝트 어사인은 믹스인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합성할 때 쓰는 패턴인데, 예를 들어서 객체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해서 기존의 객체를 복사해서 새로운 객체로 덮어 쓰는, 특히 그 리액트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이때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 IE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폴리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for of moon 이라든가 또는 generator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내부에 ES6에 추가된 새로운 프리미티브 데이터죠. 심볼을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IE에서 호환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하려면 폴리필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array from을 사용해서 새로운 array를 만들 때 이와 같이 배열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array from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IE 호환을 위해서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명령어를 사용해서 리액트 앱에 폴리필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IE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9 이상이냐 아니면 11 이상이냐로 갈려요. 보면은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용량이 더 크죠. 9 이상까지 고려하려면. 근데 11 이상만 고려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11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 코드, 임포트 구문은 소스 안에 있는 index.js의 첫 번째 줄에 입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통 스타일 시트 불러오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 말고 이 코드를 불러와야지만 정상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폴리필을 사용하실 거라면 먼저 이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i11 또는 i9 이렇게 해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겠죠. npm install react app polyfill 이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지금 다시 나가서 DIUI로 갈게요. 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그러면 npm install react app에 polyfill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필요한 리액트의 의존성 모듈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 구문이죠. 리액트 앱의 폴리필에서 뭐 i11을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스 안쪽에 있는 index.js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상위라고 됐었죠. 그래서 자 imn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리액트 앱의 폴리 필 안에 있는 i11이 되겠죠.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뭐 스테블이라든가 i11이라든가 가지고 와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 프로젝트에서 리액트를 사용할 때 불러와주는 코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async await 또는 promise 또는 array from 그리고 for of, symbol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얘기죠. 이제는 브라우저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브라우저 리스트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JS가 컴파일 될 때, ES6가 컴파일 될 때 이 브라우저마다 지원하는 기술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형태로 코드가 나가게 되거든요. 이걸 자동화 처리해 주는데 이 브라우저 리스트가 패키지.json을 설정을 하게 돼요. 패키지.json에 보게 되면은 이 브라우저 리스트 설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패키지.json 파일을 열어볼까요? 패키지.json 파일을 열면 아래쪽에 브라우저 리스트라고 있어요. 크게 프로덕션하고 디벨롭먼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놓고 보면 얘는 개발할 때 그죠? 자바스크립트 코드 나오는 형태겠고 얘는 배포할 때겠죠. 배포할 때 보면 기본 값이 전 세계 커버리지 값이 0.2% 이상인 브라우저, 그리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브라우저, 그리고 오페라 미니는 제외하는 거죠. 오페라 미니 모든 버전은 제외시킵니다. 얘는 피처폰이니까. 그래서 개발하고 배포용으로 따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브라우저 리스트에 대한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주소가 여기 써있죠. 브라우저 리스트인데 l 다음에 .ist가 되겠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브라우저 리스트에 쿼리가 있어요. 쿼리. 그 쿼리를 입력을 하면 우리 회사가 리액트를 가지고 개발할 때 어떤 브라우저까지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 접속하신 다음에 기본값이 이제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쿼리를 입력하는데 방금 보여드린 기본값이죠. 만약에 0.1%의 커버리지 값, 그리고 죽지 않은 브라우저랑 오페라 미니 모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건 9 이상이 되겠죠. i 9 이상 지원한다. 그러면 show 브라우저를 눌렀을 때 현재 여기에 등장하는 브라우저들은 다 지원이 된다 보시면 돼요. 다 지원이 되는데 i9, 10, 11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회사 프로젝트에서 10 이상까지만 지원한다. 그러면은 9하고 10은 제외를 하고 11까지만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하는 쿼리가 어떤 건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쿼리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주소 나중에 PDF 드리면 보시면 되는데 여기 풀리스트 나오죠. 그래서 디폴트가 있고요. 디폴트는 0.5 이상 커버리지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리액트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를 사용하시는 방식 써도 되고요. in KR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한국에서 몇 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브라우저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만약에 가서 바꿔본다면 대한민국에서 KR 그래가지고 여기서 0.5% 이상 사용되는 브라우저 이렇게 해서 show 브라우저를 하게 되면 이 기준은 뭘 기준이에요? canIuse.com 사이트 기준이에요. 그래서 canIuse.com 사이트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브라우저, 그 브라우저의 지원 범위를 이 브라우저 리스트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값이 나왔다. 그럼 이 값을 갖다가 아까 package.json 있었잖아요.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in kr 여기서 몇 퍼센트 설정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i잖아요. i가 우리는 10 이상 10 이상이 아니라 10 이상이면 이렇게 써야겠죠. 뭐 10 이상 또는 1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리스트는 암기할 필요 없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쿼리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보시고서 필요한 내용을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쓰는 명령 구문도 있네요. 8 이하가 아닌 것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간혹 공식 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브라우저 리스트 설정을 바꿨는데 나온 코드가 IE에서 제대로 호환이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노드 모듈스 안에 있는 캐시 디렉토리를 비우래요. 근데 이제 명령어로 지우실 거면 npm 캐시 clean 이라고 지우시는데요. 만약에 이거 오류 생기잖아요. 그럼 verify 명령 사용하셔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오류를 확인하셔서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pm.js 사이트에 가보시면 도큐멘테이션에
이 캐시를 비우는 방법, 추가하거나 지우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패키지들이 추가를 해놓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캐시 클린을 해라, 또는 단축 명령으로는 rm 명령이 있어요. rm 명령을 쓰시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verify를 가지고서 문제가 뭔지를 확인한 후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우리 보통 노멀라이즈,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노멀라이즈 많이 사용하시거나 또는 LXML CSS 리셋이나 또는 야후의 UA CSS 리셋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브라우저 사이에서 스타일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를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좀 더 진보적인 형태로 사용을 해요. 우선 뭘 쓰냐면 포스트 CSS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포스트 CSS 노멀라이즈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CSS는 뭐 미래의 CSS를 당장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프리 프로세서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즈를 사용하는데, 노멀라이즈는 보는 것처럼 모바일 브라우저, 데스크탑 브라우저를 차이점들을 다 일반화시켜주는 도구죠. 그런데 이 포스트 CSS의 노멀라이즈는 환경 구성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포스트 CSS 깔고 오토 프리픽스 깔고 되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리액트 팀이 크리에이티브 리액트 앱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필요한 공정 없이, 이렇게 임포트해서 이런 공정 없이 크리에이티브 리액트 앱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불러오면 돼요. 한 번만 불러오면 되는데 문법이 좀 이상하긴 한데 add import normalize라고 하게 되면은 리액트가 이걸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요. normalize를 처리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CSS로 불러오면 되는데 제가 이미 넣어놓긴 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건 아까 봤던 거죠. 제가 그 디버거 툴 깔면 이렇게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저렇게 봐주시면 되고, 전 저를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소스에 보면 style.index.css 보이시죠? 자, 소스 디렉토리 안에 styles 디렉토리 안에 index.css가 있어요. 열어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죠? 이미 넣어놨죠, 주석으로.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있으면은 normalize를 불러오게 돼요. 이게 똑똑한 게 아까 브라우저 리스트 등록한 거 있죠. 브라우저 리스트 등록한 게 있기 때문에 HTML5에서 오디오나 비디오 엘리먼트를 뭘로 인식하죠? 인라인 요소로 인식을 해요. 또는 피규어 엘리먼트를 인라인 요소 인식하다 보니까 normalize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시킨다든가, 또는 히든 속성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CSS 보면은 이렇게 되죠. 히든 속성이 화면에 감춰지는데 안 감춰지니까 디스플레이 값을 넣어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신 브라우저 i11에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normalize를 불러오더라도 그 브라우저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제가 알아서 똑똑하게 필요한 코드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코드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normalize 저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ESLint가 이상하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시하시고요. 작동이 되니까 저 코드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브라우저의 사양의 차이점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저장해주고요. 그리고 CSS 그리드, 저는 그리드를 되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아마 백엔드 개발자분들도 그리드를 사랑할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포스트 CSS는 자동으로 접두사, 브라우저 벤더사에 접두사를 붙여주는 오토 프리픽서를 사용하죠. 근데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리액트 앱에 이미 내장돼 있어요. 자동으로 벤더 프리픽스 만들어줘요. 벤더 프리픽스가 어떤 건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벤더 프리픽스예요. 그죠? 그래서 표준 속성이 등장하기 이전에 웹킷 엔진 또는 모질라 엔진, 그 중에 OSX 플랫폼,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를 붙여가지고 그 특정 플랫폼 내에 돌아가게 해주는 코드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매번 붙여주는 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표준 속성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붙여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user select 라고 하는 값을 제가 non을 쓰면은 전 이 코드 하나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오토 프리픽서가 자동으로 웹킷 다음에 모즈, ms, 오페라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 매번 다 쓰려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게 오토 프리픽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드예요. 그리드라고 하는 최첨단 레이아웃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i를 쓰지 않는, 그 i를 고려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리드를 쓰는 게 필요하죠. 아주 편하니까. 근데 이제 CSS 그리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라면 제가 이 MDN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드 문법이 이러하죠. 이렇게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만든 다음에 템플릿으로 컬럼이나 로우스를 지정하고, 또는 리핏 함수나 민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빠르게 구성할 수가 있죠.
또 그리드 에어리어를 사용해가지고 특정 지점으로 어떤 노멀 플로어로 벗어나서 레이어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그리드의 강점이죠. 이 플렉스박스랑 차이점이, 플렉스박스는 1차원이잖아요. 가로축 아니면 세로축으로만 디자인을 하는 건데, 이 그리드는 2차원, X축, Y축으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월등히 뛰어난 레이아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 문제는 브라우저 호환성이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can I use 사이트에 가서 CSS의 그리드라고 봅시다. 그럼 레벨 1이고요. 지금 레벨 2가 개발 중이잖아요. 보는 것처럼 11까지 완벽하게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만약에 쓰려면 MS 접두사를 사용해 가지고서 그리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액트를 가지고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i11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리드를 사용하는데 나는 표준 문법을 쓸게, 대신에 네가 비표준 문법까지 또는 벤더 프리픽스까지 만들어줘 라는 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옵션이 뭐냐면 간단해요. 이거예요. 오토 프리픽서한테 그리드를 갖다가 자동으로 플레이스 해줘 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주시게 되면, 나는 표준 문법만 쓰면은 자동으로 처리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드에 궁금하신 분은 제가 UI 깃북 IO에다가 그리드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관심 있으신 분, 웹 레이아웃 기술 발전사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쭉 돼 있죠. 왜 그리드가 없던 시절에 어떤 레이아웃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CSS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까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리드 지금 우리 못 써 이게 아니라 언젠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아두신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아까 index.css에 보면 얘도 똑같이 한 줄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브라우저에서 리액트에서 자동으로 그리드를 사용하시면 처리를 해줘요. 이 그리드를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이 메인 페이지에는 여기 보이시죠? 격자 있잖아요. 이 격자 사용할 때 그리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리드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놓고서 그 안에 오브젝트를 배치한 거예요. 그럼 마크업 상에서 보실 때 특징이 뭐냐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도가 아래쪽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도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데스크탑에서 보게 되면 어디로 가 있어요? 위에 가 있죠. 이게 가능해요. 이게 CSS 레이아웃을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저게 뭐 대단한 건가 싶겠지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그리드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실제 마크업 순서는 강의장이 저 뒤에 있어요. 이 푸터 위에 있는데 실제 UI 상에서는 여기에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그리드를 사용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그리드에서, 자, 여기에 있는 강의장 부분을 보게 되면 해당되는 애가 렉처 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홀이 그리드 에어리어를 사용해서 그리드의 렉처 홀이라는 영역에 가서 배치를 해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요소가 있겠죠. 이 메인이죠. 메인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네. 컨테이너에 보게 되면은 뭘 지정해 놓는 거예요?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데스크탑 디바이스에서는 이와 같이 오프닝 데이 컬스 즉 뭐예요? 테이블처럼 보이죠? 매택 맨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너 렉처홀은 여기 가 있어 라는 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월등히 쉽게 만들어 줍니다. 쓰실 분들은 써보시란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 아이가 귀찮으신 경우가 있죠. 리액트로 개발했는데 아이가 귀찮은 경우에 저는 좀 어떻게 해놨냐면, 클래스를 추가해요. old i 추가하면은 i를 쓰시는 브라우저 분들한테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오래된 폰을 쓸 겁니까? 그러니까 i 버려요. 또는 업그레이드, 대신에 버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구형 브라우저 업데이터라고 링크를 드렸기 때문에 또 경품도 받으시고, 다음에 이벤트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브라우저 업데이트 좀 하시고, 이렇게 좀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물론 클라이언트가 허용해줘야겠지만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만드시는 회사라면 그렇다면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드에 대한 스터디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옵션 설정을 해서 i10까지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스에 패스를 등록할 건데, 우리는 사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우선은 한번 npm 스타트로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페이지가 떴어요. 그죠? 떴는데, 기본적으로 사스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자를 엔터키 누르신 다음에 SCS로 바꿔보세요. CSS랑 SCS 문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저장했을 때
뭐라? 컴파일 오류가 생기는데 왜 생길까요? 이건 왜 생기냐면 index.js 있죠? 이거 열어보시면 여기서 불러올 때 CSS 확장자로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SCS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면 문제없이 등록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SCS 코드를 좀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꿔볼 거냐? 자, 이 부분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거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바디에, 그죠? 바디에 안에 있는 before, after 가상 컨텐츠, 그 다음에 바디 안쪽에 있는 모든 요소들한테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before, after한테도 뭘 주는 거죠? 박스 사이징을 주는데 대신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라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중첩 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SS보다 이제 좀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문제 없죠?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때 코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헤드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일로 들어오게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들어와 있어요? 노멀라이즈 들어와 있죠? 노멀라이즈, 이 밑에 노멀라이즈예요. 노멀라이즈 코드 들어온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들어와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코드들, CSS 코드들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 거냐면요, 앱.js 여기 컴포넌트 안에 있는 앱 CSS 있죠? 이 코드예요, 이 코드. 자, 이 코드. 자, 그럼 이제 사스가 적용된다는 건데 어떻게 쓰시면 된다? 그냥 확장자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점이죠. 사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 보죠. 자, 이거 등록할 거예요. 뭐냐면 먼저 환경 변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루트 위치에 .env.env라는 파일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env에 대한 그 코드 하이라이팅을 보실 거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env-vs 코드가 있어요. 이걸 설치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env 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면 컬러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 텍스처럼 보여지겠죠. 그 다음 등록을 하시는데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등록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 슬래시를 붙여줘야 되고요. 맥이나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점 슬래시를 안 붙여주셔도 되고요. 약간 운영체제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맥 쓰시는 분은 이렇게 사스 언더바 패스를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 넣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로 어디서 가져오느냐, 노드 모듈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없으면 콜론 다음에 src에서 가져온다. 윈도우즈 사용자는 콜론이 아니고 세미콜론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이거 왜 쓰냐면 만약에 CSS에서 불러올 때 사스든 CSS든 임포트 하잖아요. 임포트 할 때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나가서 특정 컴포넌트 안쪽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루트에서 가는 게 이렇게 이 앞에 물결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쓰기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절대용도로 쓰게 되면 제일 처음 어디서 찾느냐? 노드 모듈 찾아요. 근데 그 안에 없다? 그럼 소스 찾아요.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록해 놓으시면 편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CSS가 아니고 사스에서 쓸 때 얘기인 거예요. 사스에서 좀 이따 실습할 때 해보실 거거든요. 기억을 해두세요. 맥이랑 윈도우랑 다르다는 점. 자, 그리고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맥 콜론 윈도우즈 세미콜론 윈도우즈 점 슬래시 맥은 점 슬래시 안 씁니다.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SVG 컴포넌트인데요. 저는 SVG로 다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도 SVG고요. 이 사이트에 있는 이런 사진 있죠, 사진 데이터, 이런 비트맵 데이터 빼고 비트맵 데이터 빼고는 다 SVG거든요. 그래서 SVG 장점이 뭡니까?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고, 또 멀티 디바이스, 멀티 스크린을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고, 또 하나는 매우 가볍다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스타일링하기 좋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SVG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SVG는 크게 제가 이걸 문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성한 문서인데
이 그래픽스 아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위한 정보 그래픽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캔버스나 SVG를 사용해서 웹상의 그래픽 데이터를 만들게 된단 말이죠. 이때 SVG를 사용하시면 보통 인포그래픽에 SVG를 쓸 텐데 SVG 문법을 먼저 공부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문서 내용을 보시면은 SVG는 소개부터 시작해서 SVG의 레이아웃, 기본 패스, 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SVG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은 SVG 수업은 아니니까 이런 애들을 그려서 가져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누가 그리나요? 개발자가 그리진 않겠죠. 그럼 비주얼 디자이너가 그리겠죠? 저는 이제 피그마를 사용하는데 피그마에서 자 여기에 이디아 UI를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애들이 다 벡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맵이 아니고 벡터 데이터죠. 벡터 데이터고 아이콘 그래픽도 그렇고 다음에 이런 컴포넌트도 다 뭘로 그립니까? 벡터로 그리죠. 물론 비트맵은 어떻게 돼요? 비트맵은 비트맵 그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그린 애들을 갖다가 내보내겠죠. 익스포트 할 때 PNG로 내보내는 것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PNG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웹에서는 SVG를 사용해서 내보내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왜 이거 왜 얘기했냐라는 거죠. 만약에 SVG를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앱.js를 제가 열어볼게요. 앱.js를 열었는데 여기에다가 보는 것처럼 이미지가 있잖아요. HTML 표준에 따르게 되면 img 요소의 src 값으로 images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뭐 logo.svg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간편하긴 한데 단점이 있죠. 애니메이션이나 스타일링 하기가 어려워요. SVG 코드를 직접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직접 넣으려면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카피해서 인라인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인라인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HTML 코드에서 이런 코드 보세요. 막 짜증이 엄청나겠죠. 관리도 어렵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리액트나 Vue.js 같은 애들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와요. import 구문을 사용해서 ss 디렉토리 안쪽에 로고 안에 있는 svg를 가져오는 거죠. 보시면 만약에 등록을 안 해놓잖아요, 그 경로를.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나가서, 타이핑 안 나오죠? 나가서 여기 ss 안쪽에 있는 로고 이렇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컴포넌트의 중첩도가 많다고 합시다. 그럼 나가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등록해 놓은 거예요? 절대 경로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등록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 어디서 찾아요? 먼저 노드 모듈에서 찾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포트를 하는데 클래스 네임즈 이 패키지를 가져와요. 클래스 네임즈라는 함수를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쓸 경우는 뭘 찾죠? 노드 모듈 찾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상대 경로를 써야지 현재 디렉토리에서 찾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등록을 해놓는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로고 파일을 가져왔어요. 이 로고 파일을 가져와서 출력해보면 세이브를 해놓고 닫고 콘솔에서 보게 되면은 패스가 들어오는 거죠. 동적으로 이 패스 값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기서 스태틱이라는 거 우리 디렉토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저거는 리액트가 빌드할 때 정적 에셋을 다 스태틱이라는 디렉토리에 넣어놓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그냥 하드 코딩 할 수 없는 이유가 뒤에 뭐가 붙어요? 해시 값이 붙어요. 저 값은 임의로 생성된 값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웹처럼 갖다 붙이는 방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임포트로 불러온 다음에 그거를 속성에 할당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제가 자꾸 너무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결과가 그래서 뭐냐, SVG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SVG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에셋 안에 있는 로고 SVG 있죠. 이거를 가져올 때 리액트 컴포넌트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저렇게 안 하면 아까 그 SVG 코드 그대로를 별도의 컴포넌트 파일에 넣어놓고서 그걸 불러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별도의 파일 만들지 않고 그냥 파일 자체가 SVG잖아요. 그거를 리액트의 컴포넌트로 가져오는데 대신에 별칭을 추가할 수 있어요. as 구문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로고 SVG를 가져온 리액트 컴포넌트를, 즉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로고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img 요소에다가 src 속성에 바인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컴포넌트가 돼요. 그리고 얘는 props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타이틀 왜 전달할까요? 접근성 때문이죠. SVG는 내부에 타이틀 속성을 사용하거나 디스크립션을 사용해서 접근성을 추가해줘야 되거든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SVG만 집어넣고 접근성 염두에 안 두니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집어넣어서 로고를 스크린에다가 어떻게 읽게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스타일 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이미지로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없어졌잖아요, 이미지가요. 이거를 가져올게요. 대신에 어떻게 가져오느냐면 아까랑 똑같이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넣어주시고요. React 그다음에 컴포넌트로 가져와요. as 로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로고로 가져오는데 이 로고를 갖다가 컴포넌트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장해 볼게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은 로고가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이 로고에 뭐가 안 들어왔느냐, 이 로고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inline SVG로 들어가요. inline.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CSS로 조작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뭐가 없냐, 타이틀 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고에 타이틀을 주고서 이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서 타이틀 속성으로 짜잔 하고 접근성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리액트 팀에서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SVG를 일일이 HTML 코드에 붙여넣는 노가다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이 부분만 한번 해보고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app.js 여세요. 컴포넌트 안에 app.js 여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import 로고로 가져왔던 img 구문 대신에 방금 보여드린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